일본사에서 현재 나타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경화 경향이라는 것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경화라는 표현은 사실 썩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학문적으로는 좀 수정주의적인 보통 국가화 혹은 국수주의적인 어떤 국가 전략의 흐름으로 저는 이제 다른 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이 1945년부터 쭉 냉전기까지의 일본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소위 요시다 독트린, 그런 국가 전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컨대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주력하고, 또 안전 보장은 미일 동맹에 중점을 두면서 자위대가 생겨났지만 자위대의 군사력은 최소화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요시다 독트린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국력도 성장되고, 또 일본의 어떤 대외적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랄까 이런 데서 요청도 생기고 나면서 일본 내에서는 요시다 독트린만이 아니라 좀 다른 어떤 일본의 국가 전략,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시다 독트린 말고 한 3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국가 전략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좀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일본의 어떤 역할을 확대하자. 일본이 이제 경제력도 발달되었고 과학기술력도 발달되었으니까 그런 방면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ODA도 많이 원조하고, 또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좀 증진시키자. 그럼으로써 일본의 어떤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자는 흐름이 이제 한편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흐름은 이제 보통 국가론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의 경제적 힘도 커졌으니까 경제적 힘에 상응하는 만큼 안보적인 역량도 강화하자. 기존에는 평화법 하에서 또 제한된 자위대 체제 하에서 그런 걸 잘 못했으니 좀 국내 법률도 좀 수정하고,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랄지, 나토에 속한 독일이 해외에 나가서 미국과 더불어서 어떤 군사적 활동하듯이 일본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보통 국가론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는 그런 흐름이 이제 두 번째 흐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주 국가주의적 경향, 국수주의적 경향인데, 이것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우경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일본이 국력도 성장했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당시 용어로는 자존 자유를 위해서 한 전쟁인데, 서구 세력이 동아시아로 들어오니까 일본이 막기 위해서 한 전쟁인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어떤 인식을 배경에 깔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인식을 재정립하면서, 가령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옛날에도 자기들이 이제 중일전쟁 하면서 대응했듯이, 중국의 부상을 좀 묵과할 수 없다. 핵무장을 해서라도 저걸 막자. 그리고 한국 등 중국 등이 얘기하는 종군 위안부 문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이걸 제가 수정주의적 역사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어떤 대외안보 정책을 내세우는 흐름이 있죠. 그것이 이제 제가 부르는 국가주의 혹은 국수주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우경화 경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민당 정부는 고이즈미랄지 또 후쿠다랄지 아소랄지 이런 자민당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보통 국가론적인 경향이 강했고요. 민주당 정부 초기 하토야마 정부는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죠. 동아시아 공동체를 내세운다랄지, 또 ODA 지원 같은 것들을 확대한다랄지, 그런 것 경향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아베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은 아베 정부도 고이즈미 수상할 때 밑에서 관방장관이랄지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통 국가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역사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수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있고, 그가 쓴 몇 가지 저서들, 2006년도에 나왔나, 아름다운 국가의 그런 책들도 보게 되면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상되고 나서는 정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전제 침략이라고 하는 정의가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베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우경화 경향, 혹은 제가 얘기하는 뭐 국가주의죠, 뭐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전면에 드러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일본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연구자들이 우려하던 그런 경향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향이 표면화된 것은 세 가지 정도 배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 직후에 일본은 약한 나라였지만 90년대 들어와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일본 국력이 강해졌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국력이 강해지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국가의 모습, 국가의 정체성을 모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그 예전에 태평양 전쟁을 경험했던 원로 정치인들은 뭐 일본의 군사화랄지 또 국가주의화랄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경험해 봐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945년 이후 태어난 전후 세대의 정치인들은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부채의식, 트라우마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롭달까, 좀 무분별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달까,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번에 뭐 다카이치 자민당 정주회장도 자기는 직접 전쟁에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의식이 없다,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또 일본의 어떤 과거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전후 세대가 정치 세계에 들어왔다는 점이 이제 두 번째 배경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독일과 달리 일본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 대한 전후 책임이 불철저하게 끝난 나라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전범이 히틀러가 예컨대 뭐 자살을 하고, 나머지 전범들도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에서 다 처벌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치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독일 정부가 추적해서 지금 재판에 걸고 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사실은 동경 재판이 있었긴 하지만은 그래서 도조 히데키 등을 포함한 A급 전범들이 처형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일본 전쟁의 최대의 전범은 당시 소아천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아천황에 대해서는 전쟁 책임을 연합국이 물지 않았죠. 전후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전범들도 46년 당시에는 공직 추방이 됐었지만 52년도에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주권을 회복하면서 공직 추방된 사람들이 다 정치에 복귀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이제 자민당, 55년도에 자민당을 만들었는 건데, 가령 이제 아베 수상의 외조 부인 뭐 기시노부스케 수상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 전범으로 공직 추방되었다가 52년도에 복귀해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수상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하기 때문에 최대 전범이었던 뭐 소아천황도 처벌받지 않았고, 나머지 전범들도 공직에서 복귀한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어떤 전쟁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독일과 다르게 굉장히 모호하게, 무책임하게 처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런 영향 하에서 사람들이 왜 일본의 역사에 옛날에 뭐 종군 위안부랄까 또 아시아에 대한 침략이랄까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느냐?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사실 얘기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요.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지금 2010년도에 GDP 순위에서 중국한테 추월당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자존심, 자신감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2011년에 뭐 동일본 대지진, 굉장히 불행한 사태였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일본 사회 내부에서 기존에 우리는 잘 나가던 나라인데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인 어떤 외교적으로나, 그런데 이제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또 어떤 국내적인 대지진 이후에 국내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좀 만연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시점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이제 하산의 사상, 그러니까 등산 말고 하산, 산을 내려오는 올 때 뭐 하산의 사상이라는 책이 유행했었는데, 뭐냐면 일본이 지금까지는 계속 등산, 뭐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회였지만 이제는 이제 내려가는 사회가 됐다. 뭐 그런 책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 사회에서 2010년도 전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안감이랄까, 자신감 상실을 반영하는 어떤 코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속에서 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 또 기존에과는 다른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이제 아베 정부의 뭐 국가주의적 경향의 강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그래도 굉장히 뭐랄까 민주주의적 가치관이랄지 또 일본의 어떤 전쟁의 역사에 대한 어떤 반성 그런 그 흐름이 아직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심적이고 또 민주주의적인 경향의 어떤 시민사회 흐름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아베 수상이 작년도 12월 달 정권 잡기 전에 여러 가지 공약에서 뭐 헌법 개정이랄까 뭐 그런 좀 국가주의적인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때 일본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제기하는 그런 헌법 개정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을 때 그때 반대가 50% 이상이 나왔고요. 찬성은 30% 정도 됐었거든요. 뭐 언론사마다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그 아베 수상이 추진하는 좀 국가주의적 경향의 공약들, 정책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사회 전체적으로 좀 신중론이랄까, 좀 반대론이랄까, 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은 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경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아베 수상이 집권 이후에 사실은 작년도 12월 달부터 올해 한 3, 4월 달까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었고 주로 이제 중점을 둔 정책이 그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정책. 다시 말해서 일본 은행의 어떤 뭐 엔화를 풀고 그다음에 이제 엔저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일본 어떤 기업들의 지표가 좋아지고 이제 그런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전환을 단행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데 조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죠. 기여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의 그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한 지난 20년 동안 없었던 호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아베 수상에 대한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 수상 처음에 그 정권 잡았을 때 지지율이 59%였는데 최근에는 72%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부러워할 만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 지지율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아베 수상이 추진하는 어떤 국가주의적 경향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이 지지율 때문에 그냥 아베 수상이 그런 지지율에 편승해서 어떤 헌법 개정이랄지 다른 어떤 국가주의적 성향의 어떤 공약들을 내세운다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율이 그 일본 시민사회의 어떤 이제 건전한 여론 이것이 이제 좀 억제한달까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번 7월달에 예정되었던 그 참의원 총선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아베 정부의 어떤 국가주의적 경향이 그냥 계속 갈 건가 아니면 약간 이제 제동에 걸릴 건가 뭐 그런 것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아베 정부의 지금 국가주의적 성향의 공약들이 계속 될 것인가 하는 여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사실 아베나 그 내각의 중요 포스트들의 구성원들은 지금 말씀드린 뭐 국가주의적 성향의 어떤 정책들 또 우경화 성향의 공약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민당 내도 그렇고 또 민주당 내도 그렇고 자민당과 연립을 맺고 있는 공명당 내에서 사실은 그 아베 정부의 특히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경향도 표출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이 과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정치 세력이 좀 보다 더 발언권을 더 가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자민당이 얼마만큼 이제 표를 얻는가, 혹은 민주당이 얼마만큼 표를 얻는가, 연립을 맺고 있는 공명당이 얼마만큼 이제 힘을 얻으면서 이제 아베 정부의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가 과연
지금 아베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랄까 또는 역사 문제에 대한 발언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뭐 억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이제 일본 진보적인 신문이랄지 또 학계에서 그 헌법 개정이랄까 또 아베 정부의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났고 이것이 약간 이제 조직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또 우경화를 또 지지하는 그룹들도 있지만 그래서 일본 시민사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갈 것인가 하는 거가 이제 또 중요한 두 번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그 미국이나 구미권 국가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보일 건가 하는 점이죠. 사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 헌법 개정이나 일본의 안보 체제 강화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 뭐 종군 위안부 문제나 또는 그 2차 대전이 뭐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 침략 전쟁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이겠지만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교전 당사국이니까 뭐 영국, 네덜란드 다 당사국이죠. 따라서 그 미국의 뭐 정책 결정자들 혹은 구미권의 그 일본 관련돼서 연구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베 정부의 어떤 그런 국가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속 견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뉴욕 타임즈나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나 또 미국의 조셉 나이, 존 다워 뭐 이런 어떤 지일파 지식인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여론을 조사하게 됐거든요. 그것이 그 미국의 어떤 오바마 행정부나 또 지난번에 뭐 그 주일 대사랬던 시퍼 대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계속 그 아베 정부의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해서 견제하는,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됐고 그런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성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베 정부는 그 이제 뭐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뭐 그 보수 우경화에 대한 어떤 견제 움직임이랄까 또 일본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시민사회 여론도 물론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선거 때 내세웠던 외교안보 정책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걸로 보여져요. 그 이번 7월달 참여연 선거에서 만일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일본 내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민당 지지가 49%, 그다음에 아주 47%, 그다음에 자민당보다 더 강경 보수인 일본 유신의 그 오사카 하시모토 토루 지사가 대표로 있는 오사카 이제 이 두 번째 지지율이에요. 8%.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지난번 집권당했던 민주당은 7%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강경 보수를 대표하는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를 포함하면 5% 넘어가기 때문에 7월달 참여 선거에서 아마 아베 자민당이 큰 어떤 실수하지 않는 한 승리할 걸로 예상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일본 중의원 총선거는 이제 4년 뒤, 한 2016년 뒤쯤에 있고 그 다음 참여 선거도 2016년 뒤에 있어요. 3년 뒤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4, 2015, 2016년 동안은 아베 정부가 큰 실수하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뀌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아베 정부가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내적으로는 국내 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헌법 개헌 문제가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공동으로 작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국가안전보장회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면서 국내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아마 두 가지 방면에 중점을 두지 않겠는가 싶은데 첫 번째는 미일 동맹을 계속 강화할 거예요. 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상당히 그 기지의 공동 사용이랄지 또 공동 훈련의 확대랄지 또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미일 공동의 어떤 작전 계획, 전략 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고 그러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외 정책은 아무래도 대중 견제, 대중 견제 정책을 굉장히 해나갈 것 같아요. 그 아베 정부는 지금 중국의 부상, 특히 중국의 어떤 군사적 위협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있고, 뭐 생각구나 중국명 다오이도 합니다만, 그런 영토나 영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적 안보 체제 강화, 또 미일 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그런 태세를 강화할 걸로 보여집니다. 좀 약간 역설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아베 수상은 한국과도 안보 협력이랄까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밝히고 있었거든요.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집권 초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이는데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잠재적 위협이 북한하고 중국인데 북한하고 중국에 대해서 뭔가 그 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일본과 가치관을 같이 하는 한국, 또 인도, 호주, 또 동남아 국가들까지 포함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만들고 싶어 해서 한국의 어떤 대일 정책에 좀 딜레마적인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 가지고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저쪽에서 안보 협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걸어오게 될 경우에 한국 정부가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그 대일 정책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일 정책은 크게 보면 우리의 어떤 국가 전략,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외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하부 전략으로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국가 목표, 궁극적인 국가 이익이 뭔가, 그다음에 그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외 관계, 거기는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일본과의 어떤 성숙한 파트너십 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관리하고 이용해 나가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국가 이익 또 국가 목표는 첫 번째 역시 북한. 북한의 핵 문제를 핵을 폐기시키고 또 평화적 개혁 개방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건을 준비하는 거 일단 가장 중요한 대목표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한국은 동아시아라는 어떤 지역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예전처럼 무슨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세력 다툼 그런 것에 의해서 다시는 분쟁이랄까 갈등 구조로 가지 않도록 협력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 그러면서 좀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목표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어떤 평화적 관리,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질서 구축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외 정책을 짤 필요가 있는데 대미 관계랄까 대중 정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박근혜 정부도 선거 공약이랄까 또 인수위 시절에 발표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 관련돼서는 영토나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일단 표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런 것들을 사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우리 정부들이 물론 표현은 좀 다르지만 계속 표명해 오던 것들을 이제 박근혜 정부의 버전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구조는 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영토 문제나 또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우리의 어떤 기존의 입장을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원칙적으로 계속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베 정부는 독도뿐만 아니라 생각고 또 북방열도 등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하면서 선거 공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소위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독도인권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견지를 해나가야 될 것이고 다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너무 이렇게 소리내서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제 너무 이렇게 열화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되고요. 내실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그 지금 특히 이제 아베 정부의 어떤 보수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뭐 한일 역사 공동 대화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양국 간의 어떤 역사의 공동 인식의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본이 특히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 관한 확신범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이 뭐가 틀리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한일 공동 연구랄까 이걸 또 포함해서 약간 다자적 레벨에서의 어떤 일본 수뇌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좀 압박해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금 한중일 간에 시작되는 것이 캠퍼스 아시아 같은 사업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뭐 일본의 어떤 시민계층, 학생계층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갖도록 하는 것도 일단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2차 대전에 한일,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랄까 일본의 식민지 침략이라는 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일본과 전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또 영국,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2차 대전 때 일본과의 교정 당사국들이기 때문에 뭐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러시아도 마찬가지가 되겠군요. 그런 나라들과의 어떻게 보면 그 2차 대전에 관련된 뭐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좀 그 반성할 점도 검출하고, 그다음에 왜 그때 침략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한번 공동 연구하고, 앞으로 그러한 어떤 전쟁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평화 구축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그 추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내년도가 1차 대전 100주년 기념이어서 뭐 구미권에서는 뭐 대대적인 어떤 학술 연구 같은 것들이 사실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학계의 역량을 결집해서 뭐 1차 대전이랄지 또 2차 대전이랄지, 특히 일본이 침략 전쟁을 자행했던 뭐 중일 전쟁이나 또 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보다 더 평화로운 어떤 세계 질서,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국민 각국들과 공동 연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갖다가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그런 재료로 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뭐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일본과는 사실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 말고도 협력해야 될 사안이 사실 많거든요. 뭐 경제 문제, 뭐 일본의 경제력이 예전만큼 못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사실 경제 협력해야 될 분야가 많고요. 또 안보 협력 관련돼서는 그 북한 핵 폐기, 또 북한 체제의 뭐 개혁 개방 유도를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지만 일본, 러시아도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수상 특보가 평양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작년도에 계속 그 일본 영무성에서 북일 간 국장급 대화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또 아베 수상은 또 2002년도, 2004년도에 고이즈미 당시 수상과 더불어서 평양을 직접 방문하면서 뭐 납치자 문제랄지 그 북일 교섭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잠재 능력이랄까, 뭐 또 그런 북일 관계 같은 것들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자산으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나가서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대북 어떻게 보면 공조 체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그 안보 협력은 한미일 간의 틀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되었던 뭐 지소미아나 악사 같은 것은 저는 좀 당분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어떤 정책 성향을 봤을 때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뭐 그 시민사회 레벨의 교류, 또 학생 뭐 교육 교류, 또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또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거나 또 우리의 어떤 뭐 대학교 내지는 뭐 중등 교육에 대한 어떤 뭐 좋은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계속 정치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가 조금 좀 걷다 치더라도 양국 간의 어떤 시민사회 교류들은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지난번에 합의했던 한중일 뭐 캠퍼스 아시아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로서는 지금 해야 될 원칙 변명들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외교장관의 방일 취소와 같은 데까지 극약 처방까지 지금 한 상태인데 그 당분간 한일 관계는 경색될 거예요. 경색될 거고 아마 또 참여 선거 때 또 아베가 만약에 승리를 거두면 이런 기조가 꽤 갈 것 같아요. 꽤 갈 것 같아서 또 이제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일본 카드보다는 좀 중국 카드보다도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기울어진 것 같고요. 저도 그게 현실적이라고 좀 봐요. 일본 전문가이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해서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색 관계를 사실 타개할 만한 어떤 방법이 정부 레벨에서는 사실은 찾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 일본에서 자민당 내에서도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베 대신에 근데 간사장을 맡고 있는 이시바나 또 지금 부총리를 맡고 있는 코무라, 마사이코 이런 사람들이 좀 역할을 더 확대하면 지금 이시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자민당 선거 때는 총리 선거 때는 아베를 능가하는 인기들을 보였는데 현역 의원들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현역 의원만을 투표하니까는 이시바가 진 건데 이시바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어떤 관계,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영향을 발휘하면 타겟책이 보여질까 라고 저는 이제 좀 희미하게나마 보는데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트랙 1.5나 트랙 2 레벨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나 또는 이제 한중일 FTA 협의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한중일 FTA는 지금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FTA 실무자들 간에 교섭되고 있고 또 그러니까 한중일 협력 사목을 통해서 되는 대화였던 포럼들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몇 개 아니라 굉장히 많지. 50개 이상 되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다자간 레벨에서 계속 접촉을 유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5 레벨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위원회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재가동하는 것이 하나의 또 카드는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지난번 1.5 한신시대 공동연구위원회는 일본 측에서 약간 좀 리버럴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민주당 가까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또 자민당하고 또 가까운 또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1.5 레벨을 만들면 그런 것 그런 1.5 레벨 내지는 트랙 2 레벨의 어떤 협의체를 계속 하면서 좀 계속 2014년 이후를 생각한다랄지 2015년 또 생각한다랄지 그런 거를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1.5 레벨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한번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됐으니까 관계는 경색됐는데 그래도 계속 해오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말이야. 라고 일단 하면서 좀 서로 여건을 약간 좀 완화시키는 걸 할 수 있겠죠.